8월달 이후에 성수기에 접어들면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종부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반전세 월세가 계속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가을에 강보합세를 유지할 겁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지역 우선 분양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그중에서 가장 좋은 데는요,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전략.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 사전 물량을 공급하는 정부가 만약에 개인이었다면 이거 사기입니다. LTV 우대폭이 이제 10에서 한 20% 정도가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GTX 신호선이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인도권 주변에 우리가 30평형이라고 그러죠. 20억 정도 혹간답니다. 얼마요? 20억 정도 혹간답니다. 서울의 웬만한 그 뭐 대장주 아파트. 비싸죠. 주부의 세계입니다. 권대중 교수님한테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선 전국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네. 이번 대선은 그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하고 또 하반기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네. 또 할 말도 많고. 네. 많이 해주십시오. 네. 우선 하반기의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처럼 여전히 강보합세 유지할 것 같아요.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이 그렇습니다. 주택 시장에서는 당장 입주 물량이 없으면 가격을 안정화시키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합반기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올해 2만 1,000가구 정도가 입주 물량이라고 합니다. 내년엔 17,00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물론 이제 7월 달과 9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3기 신도시 사전 분양이 32,00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네. 이게 입주 물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사전 물량입니다. 네. 문제가 있어요. 이 사전 물량을 공급하는 정부가 만약에 개인이었다면 이거 사기입니다. 토지 보상이 안 나간 상태에서 네. 예약을 받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일단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네. 사전 공급을 하겠다고 하니까 네. 물론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입주 물량이 당장 없으면 서울과 수도권 주택 가격은 네. 강보합세를 유지할 수 있고요. 네. 특히 여기에 이제 전세 시장이 문제입니다. 네. 지금 6월 1일부터 이제 보유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공시가격 자체가 지금 서울만 해도 지난해 19.8%나 올랐고요. 네. 전국 19.1%나 올랐죠. 공시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화율도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70.1%인데 토지도 68.4%인가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네.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공정가액 비율도 높아졌죠. 95%입니다. 그렇죠.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소득을 한정되어 있는데 다주택자가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는 사람들은 결국에 세금을 내려면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세 물량은 점점 줄어들어서 그렇죠. 희소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문제가 전세 시장이 이제 문제입니다. 네. 가을에. 그래서 전세 가격도 역시 지금은 비수기지만 성수기가 접어든다면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그 시청자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다주택자는 아니다.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네. 이제 몸집을 줄일 때다. 네. 그래야만 시장이 또 안정화되지 않겠어요? 네. 내놔야. 그 한국은행에서 이례적으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고평가됐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진단을 했을까요? 단기적 급등이 문제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그 GDP 대비 지가 초객이나 네. 또는 GNP 대비 집값이나 또는 PRR 대비 그 소득 대비 집값이나 네. 이걸 다 따져보면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습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와서. 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은 고평가되지는 않았다고 봐요, 저는. 네. 그 이유가 도쿄 같은 경우는 지금 3.3제곱미터당 한 2억 정도 갑니다. 네. 토지가 국가 소유인 중국도 상하이의 주택 가격이 3.3제곱미터당 1억 8천에서 2억 정도 갑니다. 중국도. 그게 100평짜리가 1억 8천, 180억, 200억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베이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북한이라는 그 악재가 있기 때문에 덜 올랐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경제 규모에 비해서 정부가 주택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계속 규제해 왔어요. 네. 문제는 2, 3년, 3, 4년 만에 2배가 더 올랐잖아요. 그렇죠. 급등했다는 겁니다. 네. 이래서 버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사실은 버블은요, 이 가치보다 가격이 높은 겁니다. 1억의 가치인데 2억 주고선 버블이죠, 그거. 그렇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가치보다 가격이 높아요. 네. 갑작스럽게 올랐기 네. 때문에 이게 이제 꺼질 확률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집값이 너무 급등하고 지금 버블이 아닌가, 버블 전조 현상이 있다고 경고성을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네. 위험성은 분명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네.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영업자가 망가지고 그렇죠.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거 따라가지 못하는데
집값만 달려간 거예요. 네. 소득은 가만히 있고. 그래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게 하반기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조금 더 세부적이면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클까요? 우선은 7월 달에 그 인천 계양지구를 비롯해서 네. 그 남양주 왕숙 1, 2지구까지 네, 줄줄이 있죠. 네 번에 걸쳐서 공부를 합니다.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계약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일단 이제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거나 또는 거기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그 일반 시장에 나서지 않으면 네. 오히려 이제 시장은 좀 조용해질 수 있어요. 조용해져. 근데 문제는 그 사전 청약을 할 사람들은 지금 기존의 주택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GTX 신호선이 이제 인덕원, 왕십리 등의 추가 정차역도 소식이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GTX 이 연결에 대해서? 제가 어제 모 방송국에서 그걸 했어요. 여기서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현재 GTX 신호선이 애당초 국토교통부가 결정했던 무엇보다 왕십역과 인덕원역이 또 하나 생깁니다. 네. 이게 GTX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수도권 광역 고속철도인데 네. 저속철도가 되지 않겠나. 국토부가 결정한 노선은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또 의원들이나 주민들의 그 항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진 못해요. 네. 사전에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과 또는 그 공사를 하는 시뮬레이션까지 돌려서 결정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과천역에서 쓰면서 바로 한 2, 3분 내에 또 이제 인덕원 사거리에 또 서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향후에 뭐 교통이 발달하면 주변 주택 가격은 굉장히 오르죠. 그렇죠. 인덕원 주변에 33제곱미터당 그 가격을 따지면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가 30평형이라고 그러죠. 20억 정도 호가한답니다. 얼마요? 20억 정도 호가한답니다. 서울의 웬만한 그 뭐 대장주 아파트 비싸죠. 네. 네. 풍선효과의 버블입니다. 제가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라면 네. 노선을 놓을 때마다 주변 지역은 일시적으로 거래를 정지할 것 같아요. 네. 네, 좀 제한했다가 시장이 안정화되면 풀어주는 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저거. 네. 국토부 장관 잘 어울리시네요. 안 합니다. 그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우리 교수님도 하고 계시는데 좀 보완의 정책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도심지의 주택 공급이 좀 필요한 시기인데 네. 불구하고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굉장히 묶어놨었어요. 네. 네. 재건축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진입이 막혀 있어요. 네. 구조안전진단이 2018년도 2월 21일 날 정부가 아주 강화했죠. 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구조안전성 평가가 50점입니다. 100점 네. 만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추진의 구성부터 조합까지 3년 내에 조합 결성을 해야 되고요. 네. 조합인가를 받고 나서 3년 내에 사업 승인 받아야 됩니다. 네. 안 되면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조합인가를 받더라도 지금 현재 그 322군데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네. 제한되어 있습니다. 줄줄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고를 못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청약제도 좀 개편할 필요가 있어요. 청약제도. 네. 네.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끌로 집을 구입하는 이유가 네. 청약 통장으로 집을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가점제가 바로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은 무주택 기간도 짧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짧고 그렇죠. 부양가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아이디어로는 네. 전체 분양 가구 수를 세대별로 분할시키는 거예요. 30대의 무주택 수, 40대의 무주택 수, 네. 50대 수 이렇게 해서 30대가 무주택 수가 만약에 30%면 전체 가구수의 30%를 30대한테 주고 그들끼리 경쟁시키는 거예요. 재밌는데요? 네. 40대가 40%면 40%를 주고 그들끼리 경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의 희망을 갖지 않겠나. LTV 우대폭이 이제 10에서 한 20% 정도가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수요자들이 내 집 장만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이제 LTV가 론투밸류라고 해서 담보 비율에 대한 대출비입니다. 네. 이 10억짜리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LTV가 60%면 6억 원 대출 받을 수 있어요. 네. 그걸 완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10%? 네. 그런데 그 이면에 DSR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전국에 DSR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월금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줍니다. LTV가 아무리 늘어나도 상환 능력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네요. 네. LTV도 물론 올려야 되겠지만 DSR이나 DTI도 올려줘야 됩니다. 네. 네. 그 외적으로는 하반기 집값을 조금 영향을 줄 만한 뭐 요인들이 아까 금리나 전세 시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더 악재는요. 지금 이제 7월과 9월 달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요? 네. 그래 되면 아마도 이제
때에 따라 악소리가 날 수 있어요. 네. 특히 이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네. 제가 예상 한번 해볼까요? 해주세요. 네. 아마도 여당이 재산세가 부과돼서 민심이 좀 이반되고 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돼서 좀 민심이 이반될 쯤 되면 내년 대선 앞서서 이 두 가지를 대폭 낮추는 공약을 내놓을 가능성도 없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누구래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이지만 이 재산세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수십 배입니다. 그래요? 작년에 물가가 0.5% 올랐습니다. 네. 근데 지가는 지금 제가 아까 서울만도 19% 올랐다 했잖아요. 그러네요. 30배, 40배 넘었죠?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게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6억 이하를 네. 0.05에서 0.35로 낮춘다고 했죠. 네. 이번에 9억까지 올려서 네. 그 6억서 9억세는 0.05를 더 낮춘답니다. 그럼 한 18만 원 정도 이익을 본다는데 이게 이제 좀 더 만약에 민심이 돌아선다면 또 다른 대책을 또 한번 내놓겠지 않느냐. 네. 여기서 제가 짚고 갈게. 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반기에 대한 그 총평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네, 이런 네. 것들을 어떻게 보시고 또 뭐 내 집 장만을 하시려는 분들에 대한 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전체적으로 뭐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불확실성만 물어봐요. 네. 미래를 예측하는 건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주택 시장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 비수기지만 8월달 이후에 성수기에 접어들면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 지역은 구반포 1, 2, 4주구가 지금 이주를 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 수요도 많습니다. 여기에 또 보유세 양도세가 많이 나와서 또 종부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반전세 월세가 계속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가을에 강보합세를 유지할 겁니다. 네. 매매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지역 우선 분양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그중에서 가장 좋은 데는요.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전략. 그쪽에서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거나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서울 같으면요, 청약제도를 이용해서 분양받으려면 가점을 일단 65점 이상 올려놔야 됩니다. 정부가 이사대책에서 내놨던 공공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의 물량이 3, 4년 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급한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내 집 마련의 계획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산이라는 게 참 신의 영역이에요. 권대중 교수님이 아무리 분석을 해주고 해도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면은 그 분석이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리니까 그 정책 신뢰도가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지 뭐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예측 가능한 그런 전략을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다음에 또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 한 번 더 네. 가지고 싶은데 좀 네. 그때도 시간 좀 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